자, 이제 소호 제기를 하고자 하는데 이제 뭐 청구한 금액이 너무 작거나 아니면 뭐 변호사를 당장 선임할 여건이 안 돼서 뭐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뭐 소액 사건이라든지 재판부 단독 사건에서 이제 가보면 상대방이 뭐 대리인 없이 이제 진행하는 경우도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뭐 이제 뭐 서면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도 있고 뭐 여러 참조할 자료가 있겠죠. 뭐 특히 뭐 저희 영상에 있어서도 이제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좀 관련 영상을 살펴보고 두 바가 있는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 그리고 그 나홀로 소송에 있어서 좀 반드시 좀 알고 확인할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호 제기 이후에 전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이제 법원에서 그 부분을 상대방에게 송달을 하겠죠. 그래서 상대방은 그로부터 한 달 이내에 이제 답변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소장을 제기한 시점으로부터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리기까지 통상적으로 보면 한 적어도 한 두 달 내지 세 달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과정에는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는 시간이라든지 법원에서 처리하는 시간 등을 고려해서 이제 그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변론기일이 몇 번 진행되냐라고 봤을 때, 만약에 이제 사건이 간단하고 뭐 당사자 사이 특별히 주장할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1회로 뭐 변론이 종결될 수도 있겠죠. 근데 다만 추가적인 뭐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뭐 사실조회라든지 감정, 증인 신문 뭐 이런 등등의 뭐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론기일이 몇 차례 더 수차례 진행될 수는 있겠습니다. 변론기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기일을 지정을 하게 되고, 이전 기일에서는 다음 기일에 대한 뭐 언제 날짜 몇 시에 할지에 대한 부분을 원고와 피고 당사자들에게 물어보게 되는데, 가능한 일자를 이제 뭐 지정을 해서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또 이제 뭐 변론기일이 몇 차례 이제 진행되고 당사자 사이에 더 이상 주장하거나 입증할 자료가 없다라고 할 때는 이제 변론 종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론 종결을 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절차가 남아 있게 되는데, 변론 종결을 한다고 해서 바로 이제 판결 선고를 하냐 뭐 그런 거는 아니겠죠. 왜냐면 이제 재판부에서도 뭐 사건 기록을 계속 검토를 다시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변론 과정에 나타난 자료들을 보고 이제 판결문을 작성하는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선고 기일을 잡게 됩니다. 그 선고 기일은 뭐 반드시 참석을 하실 필요는 없는데, 다만 내가 이제 재판 결과를 좀 빨리 알고자 한다 그러면 선고 기일에 참석해서 이제 선고 내용을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나홀로 소송에 있어서 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부분은 서면 작성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글을 잘 쓰는 사람, 뭐 말을 더 잘하는 사람, 뭐 이렇게 분류가 되긴 하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나는 정말 말을 잘하고, 그 내가 이제 말을 통해서 뭐 판사도 설득하고 상대방도 이제 뭐 귀를 눌려놓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서면을 일단 간단하게 이제 작성을 하고 재판 때 가서 내가 이제 구두로 막 이제 잘 설명을 하겠다, 설득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근데 재판에 가보면요, 그 사건이 이제 10분마다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 시간대에 사건을 두 개, 뭐 세 개 이런 식으로 지정해 놓은 경우가 있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10분, 뭐 많아야 이제 한 15분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내가 드라마에 봤을 때는 막 멋지게 이제 구두로 막 진술을 하고, 막 방청객에서도 막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이제 뭐 경청하고 이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현실에 있어서는 사실 좀 뭐 그렇게 진행되진 않긴 하고, 말씀드린 이제 한 10분 정도 시간을 생각한다 보면 내가 말할 수 있는 시간, 상대방이 말하는 시간, 그리고 판사님이 이제 질문해서 이거에 답변하는 시간, 뭐 등을 고려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내가 뭐 언급할 수 있는 시간이 뭐 많지 않겠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뭐 처음 가보시는 분들은 진짜 뭐 재판 이런 거냐, 뭐 별 한 것도 없이 이렇게 끝나는데 이게 뭐 가능한 거냐라고 하시는데, 그만큼 이제 서면 작성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면을 충분하게 잘 작성을 해서 변론기일에는 그거를 요약, 핵심 부분만 이제 언급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그만큼 이제 서면을 잘 작성을 하셔야 될 텐데, 원고와 피고 당사자들은 뭐 이제 직접 경험한 거니까 뭐 그런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잘 알고 있겠죠. 근데 다만 뭐 판사님 경우에는 이거를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당사자가 이제 주장하는 내용만 보고 이제 사실관계를 파악하게 될 텐데, 그 서면 내용에서 정말 뭐 알 수 없는 뭐 장황한 내용을 얘기를 한다거나, 뭐 진짜 뭐 누가 봐도 알아볼 수가 없는 내용, 그리고 뭐 전혀 타당하지 않는 주장, 뭐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이거 뭐 전혀 뭐 읽고 싶지도 않겠죠, 서면에 대해서. 서면 작성하실 때는
내가 아닌 그 사건에서 전혀 모르는 제3자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게끔 잘 작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장 내용만 보더라도 너 주장 정말 타당하다. 지금 상대방 정말 나쁘구나. 나쁜 주장을 하고 있구나. 뭐 이런 부분이 느껴질 수 있을 만큼 이제 좀 가급적이면 상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검토를 하면서 이제 수정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도 이제 서면을 작성해 보면 작성한 이후에 수차례 이제 검토를 하면서 수정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만큼 서면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 부분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사 사건들의 판결 내용들을 검토를 하고 인용을 하라입니다. 판결문을 이제 제공하는 사이트가 여러 군데 있죠. 대법원에서는 종합법률정보라든지, 그리고 케이스노트, 뭐 로앤비 이런 등등의 사이트에서 관련 판례들을 이제 검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급심에 대한 부분까지 전부 나열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대법원이라든지 또 뭐 게재된 뭐 주요 하급심 판례들에 대한 부분만 이제 게재가 되어 있고, 만일 내가 이제 전체적인 하급심 판결문을 검토하고자 그런다 하면 대법원, 법원 도서관에 가서 이제 열람을 하는 방법도 있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청구하는 사건과 관련된, 그리고 나의 사건에 있어서 주요 키워드 부분을 토대로 판결문을 검색을 하면 관련 유사 사건들의 이제 판결문 설시들이 쫙 나타나게 되죠. 그것들을 이제 각각 들어가서 한번 보면 나랑 비슷한 사건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판결을 했네. 그리고 이 판결에서는 우리 판사님이 이런 부분으로 이제 판시를 했네라고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필요한 경우에는 나의 사건에 있어서 서면에 해당 내용을 인용해서 첨부를 하는 것은 나의 서면을 보다 풍부하게 하고 나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더욱더 높이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사례들을 좀 찾아보고 이거를 인용을 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세 번째, 판사님의 말에 집중하라라는 부분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과 입증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원고 입장에서는 청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기가 뭐 이걸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하는 결과를 갖게 될 텐데요. 자, 이제 다만 나홀로 소송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을 주장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모르는 경우가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과 입증된 자료가 이제 모순되는 그런 결과가 도출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판사님이 소송 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당사자에게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입증을 촉구하는 것을 성명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사자의 그런 주장 내용 자체로 좀 불분명한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자료들 검토를 하고 주장 내용을 봤을 때는 뭐 전혀 모순되는 결과가 이제 도출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를 보다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제 질문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이제 성명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나홀로 소송에 있어서는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판사가 좀 적극적으로 성명을 하는 것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판사님이 변론기일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듣고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판사님이 이제 언급한 부분은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장이 좀 부족했고 또 이런 자료 제출이 미흡했구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이제 팁으로 알고 내가 이런 거를 준비를 해서 이제 제출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를 내가 제출하지 않으면 패소를 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실제 이제 변론기일에 가보면 뒤에 이제 방청객들이 쫙 앉아 있고, 또 앞에 이제 판사님 앉아 계시고 막 당사자들 옆에서 막 이제 주장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판사님의 말을 좀 제대로 집중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제 말씀하신 용어가 무슨 말인지 전혀 이제 좀 와닿지도 않고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 경우에 있어서 다시 묻는다거나 아니면 최소한 들리는 대로 메모라도 해서 이제 메모한 내용을 토대로 이제 재판을 마치고 이후에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게 무슨 말이냐라고 반드시 물어서 그 내용을 토대로 내가 보완을 해야 실질적으로 이제 판사가 이제 좀 뭐 정정을 명한, 아니면 판사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입증을 촉구한 부분을 이제 잘 제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엇보다 그 변론기일 과정에 있어서는 판사님의 말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주장과 입증은 값이 좀 많을수록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예전에 이제 제가 뭐 좀 어려운 쟁점이 있어가지고 그 A로 주장할지 B로 주장할지에 대해서 좀 계속 막 고민을 하고 이제 어려워하는 가운데 이제 선배 변호사님께 이제 자문을 구했는데, 그 말씀이 저는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변호사님 말씀이
야 임마, 변호사는 100개를 주장할 게 있으면 120개를 주장해가지고 판사님 제발 이 중에 하나만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게 변호사 역할이다 라고 하셨는데, 자 여러분, 이 과정에 여기에 있어서 어떤 것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가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판사는 심리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그런 주장이라든지 입증이 없는 한은 이거를 뭐 재판부에서 판사가 이거를 보고 다른 심증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걸 토대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재판 과정에 현출된 자료 그리고 이걸 토대로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변론주의 원칙인데, 만일 이제 이런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재판부에서는 이거를 인용을 해줄 수가 없겠죠. 뭐 사건이 되게 간단하고 주장할 내용이 없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사건을 바라봤을 때 여러 가지 쟁점이 있고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고 이쪽에 바라봤을 땐 이렇다라고 할 때, 그래서 어느 주장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거나 이런 자료를 과연 내도 될까라고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명백하게 나에게 불리한 주장과 입증 내용이 아닌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일단 여러 가지 주장과 입증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만 5가지 주장이 있다라고 할 때, 4가지는 정말 말도 안 되고 뭐 터무니없는 주장이야 하더라도 한 가지가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내가 승소하는 결과가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주장과 입증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 때는 일단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 주장을 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나홀로 소송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자신이 작성한 서면을 좀 뭐 이게 이렇게 작성한 게 맞나요? 좀 검토를 요청하시는 분들도 이제 꽤 계시긴 한데, 좀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대리운전 기사가 운행을 하다가 이제 차량에 파손이 있어서 대리운전 기사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사건에 있어서 그런 서면들에 대한 검토를 좀 요청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이제 받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잘 작성하셨길래 뭐 재밌기도 하고 한편으로 또 신기해서 그 조금만 이제 수정을 하면 정말 좀 훌륭한 서민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제 별도 비용도 안 받고 이제 좀 작성을 해드린 그런 사례가 좀 기억이 남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소송을 수행하다 보면 대리인 없이 나홀로 진행을 하더라도 충분히 훌륭하게 서면을 작성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반드시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